KA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권역 중의 일타 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청약 제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11월 1일부터 한 달에 내는 돈 인정 액수가 좀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납입 임정의 상향을 포함하는 이 청약 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이제 발표했는데 11월 1일부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이제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25만 원으로 이제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종합 저축 통장에다가 청약 통장에다가 뭐 2만 원부터 이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만 원까지만 딱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납입의 이제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이제 오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왜 바뀌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순위 자격자 중에서 사실상 합격선이 한 청약통장에 1,500만 원 정도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모으면 12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야 그럼 정부에서 한 25만 원 높여줄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정 금액을 높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5년만 모아도 이제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25만 원으로 능력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네. 되신 분들은 아마 넣진 않을까, 이렇게 당연히 저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는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25만 원씩 넣는 게 이제 공공분양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거든요. 그럼 무조건 25만 원씩 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에 야 25만 원씩 납입 이제 인정해 준대. 그럼 25만 원씩 넣는 게 좋겠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공공분양 안에서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납입액, 월 납입액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노부모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정도인데, 아시겠지만 뭐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15%밖에 물량이 나오진 않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특공이다 보니까, 그럼 그 적은 수 거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일반 분양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25만 원씩 넣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요, 청약 통장에 6개월 이상 지나고 납입 횟수도 6회 이상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25만 원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전 10만 원대로 꾹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납입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예, 그 인정 금액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넣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납금이라는 제도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건 이게 뭡니까? 이 선납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나는 꾸준하게 월 10만 원씩 아니면 25만 원씩 못 내. 이러신 분들은요, 아예 처음에 이제 목돈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는 5년치를 넣는다. 이건 보통 10만 원에 11개월에 5년이니까 이게 딱 600만 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600만 원을 넣어놓고 5년 뒤에 이제 사실상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월 못 넣으니까 난 그냥 처음에 넣어놓겠다. 이게 이게 이제 선납 제도예요. 그래서 이 선납 제도도 사실상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는 25만 원 높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너 선납 제도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10만 원씩 계산해서 600만 원 넣어놓은 건데, 그러면 이제는 11월 1일부터 그 이상의 금액, 한마디로 이제는 10만 원 넣어놨으니까
있으니까 15만 원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선납으로도. 네,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교체해서 더 많은 금액을 선납으로 넣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또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선납제도 활용하신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다. 11월 1일부터 추가 금액 넣어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도 올려줬죠. 네, 그동안 많이 비판받았던 게 고금리 상태인데 청약통장은 왜 금리가 낮죠? 현행 보면은 2%에서 2.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2.3에서 3.1%로 이게 0.3%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9월 23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통장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넣어놨던 금액 내가 좀 많이 쌓였는데 이거 다 금리 높아지냐?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23일 이후부터 이제 넣어놓은 금리부터 예. 그때부터 높은 금리를 인정을 받고 그 전에 넣어놨던 거는 이제 종전 금리를 이제 따르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약 예금도 있고 청약 부금도 있고 청약 저축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걸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하나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청약 통장에 든다. 은행 가면은요, 당연히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되죠. 근데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과거에 청약 저축 든다 그러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저축 들어야 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부금 들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신 분들이 아직도 그 통장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이거를 이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혜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저축은 아시겠지만 뭐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주택 유형 모든 청약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자도 마찬가지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그다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또 합산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갈아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 넣으려고 청약 저축에 옛날에 들어왔는데, 야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종합저축으로 바꿨으니까 나 이제 민간 넣을 수 있나 보다. 네,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그 기간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종합저축 들었던 그 기간은 민간으로서 넣었을 때는 인정을 못 받고, 새로 내가 바뀌었을 그 시간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달부터 요건 바뀌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 10월부터 바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높아졌죠? 맞습니다. 이게 10만 원씩 넣을 때랑 25만 원씩 넣을 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5만 원씩 넣으니까 당연히 기존에는 240만 원 정도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25만 원에 12개월, 1년 치면 3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300만 원까지 이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나중에 회사 근로자이신 분들은 이것도 좀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혜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약통장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라면 꼭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최대 금리가 4.5%예요. 어유 금리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 사실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총 가입자가 122만 명이나 이미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셨고 계시고, 가입 연령은 34세, 만 34세 이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청년이라면 사실상 이게 가능은 한데, 그래서 저는 뭐 금리도 높고요. 그다음 혜택도 굉장히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청년들 만나면은 좀 예. 가입해라. 이거 예. 일반 청약통장보다는 주택 드림 청약통장 그렇죠. 가입해라. 요걸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희소식은 이제 군대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분들은 내일 준비적금이라고 목돈 마련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군대 가신 분들 예. 다 아실 텐데,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제대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나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거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일시납으로 할 수 있도록 요번에 연계가 됐거든요. 예. 9월 23일부터 이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따끈따끈한 정보죠.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럼 나 이거 내일 준비적금 이거 있는데 그냥 쓰지 말고 통장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가족 중에는 청년만 있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그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금액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제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거 인정 금액이 5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부모 부양 특공이라든지 민영주택 가점제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이제 우선순위로 뽑는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소득공제 부분인데 2025년부터입니다. 좀 남아 있는데 이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이 300만 원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이 배우자까지도 이제 확대 적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두 분 다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 비과세 이거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부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네, 뭐 또 상황이 닥치면 이게 뭐였더라?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알려줘요? 일단은 내가 나는 궁금하다 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국토교통부 콜센터가 있습니다. 1599-0001번 이렇게 있고요. 1599에 네. 0001. 예, 여기보다 조금 더 내가 디테일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1566-9009번으로 전화하시면요. 1566-9009. 예,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훨씬 더 전문적인 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은? 예, 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입니다. 네. 그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0억 원에 매각한다고 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김대중 재단과 이 매입자 박모 씨 간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저를 재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재원은 모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뭐 6억 원, 배우 이영애 씨는 5천만 원 뭐 이렇게 낸다고 하는데 이 박모 씨가 이제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매입한 가격이 100억 원이니까 뭐 그 이상은 받고 매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김홍걸 전 의원이 그 물려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 100억 원에 사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중간에 매입자가 끼어 있을 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김홍걸 전 의원은 정말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국민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100억 원에 판다고 하면 누구도 응하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어떤 사업가에게 매각을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100억 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참 전대미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말은 뜬 인물인데 왠지 진인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천재적인 사례이죠. 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명태균 씨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말 그대로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었다라는 의미보단 말 그대로 부상한 것 같아요. 수면 진짜 아래. 떴죠. 예, 수면 아래. 저도 이름을 몰랐던 사람인데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알게 됐던 거죠. 심지어 얼굴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움직이는 발걸음이 상당히 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빨리 움직인다. 이를테면 이번 주에도 뭐 좀 이슈가 된 지 좀 오래됐으니까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 중에 본인이 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으니까. 나는 명태균에서 앞 글자 뭐 두 정도만 안다. 두 글자 정도만 안다 그랬더니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또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직격하고 거짓말하고 본인과 선을 긋거나 이제 거리감을 두는 정치인들 또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이제 홍매화를 씹는 그 새벽 4시에 사진도 공개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직격
저격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권에 국민의힘 인사들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분 중에 정말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예. 민낯이 드러났구나 그런 예. 의미에서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그렇죠. 영남 지역에서 굉장히 폭넓게 정치인들과 교류했던 네. 그런 실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원진 그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제 어제 평가하는 부분을 듣고 이제 홍준표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폄훼했는데 그런 사람은 최소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어쨌든 식견이 있고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도 하면서 관련 노하우도 좀 축적돼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좀 의지도 하고 예. 자문을 받았던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성룡원 변호사.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죠. 지금 이번 주에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후보가 예상치 못하게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그 여야 합의를 깬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동안에 확립되어 온 전통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작 민주당에서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도대체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어떻게 된 것이며 결국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합의에 관해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그 희귀한 사례를 놓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금주의 진인물이라고밖에는 달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아까 박수현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아니 인권위원 선임안을 처리합시다라는 의사 일정에만 합의하지 통과시켜 줍시다라고 어떻게 합의하느냐 그런 합의는 아예 없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던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보충해서 네. 말씀드리면요. 2012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 당시 야당일 때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천안함 관련 발언 때문에 7개월간 그 추천안이 처리가 안 되다가 국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때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보면 거기도 처리한다고만 돼 있고 뭐 가결시켜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예.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명숙 대표가 집권 여당에 의한 헌법 테러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부겸 최고위원은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외우던 법의 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다수 쿠데타. 이렇게 융단 폭격을 퍼부었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 후보가 부결된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실 말 있나요? 일단 느슨한 신사협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총을 비공개로 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이제 인권위원을 했던 민주당의 비례대표 서미아 의원이 이런 분은 정말 한 번 한 것도 문제인데 이제 두 번까지 하는 건 좀 문제다. 박정훈 대령 사건도 뭐 날치기 기각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또 이제 검찰 출신이신데 이게 이 인권위원 하시기 전에는 연금 기금 운영이 뭐 상근 전문위원회인데 그때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제 전문성이 없는데 그 자리에 가셨다 뭐 이런 이유로. 그래서 아마 서미아 의원이 거의 단독적으로 설득 작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쨌든 개별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그게 뭐 당론으로 반드시 한석훈 의원을 뭐 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정도에는 아니니까 한 명 한 명의 판단이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장유미 변호사. 저는 한동훈 대표를 네. 안 꼽을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이 독대 이 문제 이슈 너무 길게 끌면서 그러면 정치적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만찬은 이루어졌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워낙 지지율이 낮고 기대치도 좀 낮다고 생각이 돼요. 한동훈 대표랑은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이 국면에서 정치적 득이 있었느냐? 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좀 한동훈 대표 개인에게는 정치적인 어떤 그 여정상 상당한 타격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서 네. 좀 꼽아봤습니다. 뭐 만찬과 독대 논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그 만찬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뼈아픈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지금 독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속하게 좀 독대가 수용이 돼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내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은 독대라는 논의 자체가 오염됐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실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독대를 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연인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고 그 여당의 대표가 대변하는 일정한 당심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독대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일정한 그룹의 민의는 듣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국민들께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충심으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대변하고 있는 민의를 적극적으로 일단 경청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장 생각합니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근데 독대라는 건요, 말 그대로 비공개로 만남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도 좀 정교하게 관리됐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대 정원, 김건희 여사 굉장히 현안들이 급박하게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드릴 기회는 갖는 게 맞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 청하는 과정이 일단 어떠했는지, 대통령이 순방 1일차에 일단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일단 나옵니다. 단독을 달고 나오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져요. 굉장히 눈과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실의 인식이 아니하다고 직격한 거죠.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체코 방문을 하나의 타겟책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거기에 참모를 깨었는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좀 잘못됐고 그 방식도 좀 거칠었다. 정교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이 만남을 청하는 그 간절함에 반비례해서 더 멀어지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저는 만찬장에서 뭐 기회가 없었다 어쨌다 하는데 지금 만찬 이후에 소개되는 말말말 이 기사를 좀 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건넸다는 말이 감기 기운 있어 보이시는데 아이스라떼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민 마음에 정말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백 관련해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생각을 간결하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면 대통령이 기회를 줘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최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을 대표해서 당심을 대리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잔디밭에서 네. 대통령실도 열몇 명, 국민의힘도 열몇 명, 거의 한 30명 가까운 그랬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4-5명씩 띄엄띄엄 이렇게 앉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대규모 만찬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꺼내기가 조금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네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정말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가 만남을 갖는다면 저는 30명짜리 만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6명 모여서 회의도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표랑 대통령 단둘이도 여러 차례 만나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남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는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시점, 그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을 가셨을 때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추석 연휴 전인 9월 10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셨을 때 나왔죠, 기사. 그러니까 그 기사에 보면 인터뷰를 한 시점이 9월 10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도가 9월 20일에 됐습니다마는 그 보도 시점은 언론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언론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독대를 요청한 것이 보도되게 된 경위도 그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최초 보도는 그 언론에서 어떠한 경로로 취재를 해서 그것이 보도가 나가게 됐고 그건 대통령실이겠죠,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확인해줘서 최초 보도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설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고 여러 번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다음에 말은 곧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못했고요. 같아요. 그다음에 대표 측에서는. 네.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 30여 명 가까이 있는 그 잔디밭에서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면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만찬의 TPO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직원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동시에 네. 예의와 존중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니 왜 4-5명짜리 회의나 못하고 1대1 독대는 또 왜 못하느냐.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으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해야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그 여당 대표와 어떤 내밀한 논의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집권 여당이 대변하는 일정한 민의는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 결국에는 그 국민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떤 간곡한 고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아직까지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너무 험한 말이 많이 나오는 김건희 것 같습니다.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참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제 없다. 그냥 불기소하자. 수사 더 할 거 없다. 근데 최재형 목사는 참 이것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기소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사심의회가 열렸는데 이거는 8대 7인가로 이건 기소해야 된다. 서로 다른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한테 문제 없다. 불기소 쪽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불기소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품백을 그냥 받아요. 여사가. 그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준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검찰 시각은 이게 단순히 처벌 조항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넘어서서요. 이건 그냥 단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청탁 자체가 없었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것을 알게 된 그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인 배우자는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러면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기 위해선 최재형 목사도 그냥 선물을 준 사람에 불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국민 법감정 맞지 않죠. 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한 청탁을 넣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관을 시켜서 알아보라고까지 진척까지 됐어요. 예.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또 꼼수 비슷하게 기소 유예를 하겠다.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일부 보도에 보면 최재형 목사가 검찰 안에서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는 뭐 그런 녹취가 나오던데 두 분 다 변호사니까 뭐 피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검사한테 수사 받을 때 휴대전화 들고 가서 녹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아마 영상 진술 녹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영상 진술 본인이. 녹화는 검찰이 하잖아요. 예, 검찰이 하고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도가 되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사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뭘 틀었다라고 하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확보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피고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면 기록 접근에는 좀 제한이 있는 건 맞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조사 받는 사람이 휴대전화 가져가서 녹음해도 되나? 그건 허용되지 보통은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게 나오죠? 근데 뭐 저기 몰카 영상 촬영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뭐를 못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니, 어쨌든 검사들이 못하게 하려면 제대로 못하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게 녹음이 됐는지는 저도 좀 경위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명품 가방 문제는 계속 이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정무적 차원에서 사안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몰카 영상이 처음 공개된 지는 벌써 10달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것도 벌써 지금 8달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볼 때마다 이제 피로감이 좀 있으시죠. 그래, 처벌 규정이 없는 거는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민심이 지금 일정하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뭐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그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은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과하면 끝나나요? 일단 사과는 해야죠. 그게 시작일 수도 있다. 일단 사과를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 사과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국민의 평가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수현 의원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긴 했습니다. 이제 송영 변호사 지적처럼 명품백 동영상 시작된 건 10달이 넘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이거 시작된 건 몇 년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막 등장을 해요. 명품백 관련해서는 심지어 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네.
또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그 주범이 무슨 전화를 했다, 무슨 뭘 했다 이런 게 또 새롭게 나오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출처가 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을 내용들이 뒤늦게 이제 하나하나 공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검찰에서 누군가 언론에 흘린다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출처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일 수 있고요. 현직 지금 그 수사 기록을 갖고 있는, 아니면 이 피고인들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일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본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또 하나는 검찰에서 그 당시에 수사팀에 있었다가 지금 검찰을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 가능성도 저는 좀 낮다고 보는 게 본인이 그걸 알릴 동인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세 주체 중에 알릴 동인이 제일 높은 건 저는 지금 현직의 수사팀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돼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는요. 약간 뭐 휴대전화까지 이제 반출하고 수사를 받고 무혐의 수순으로 도이치모터스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 JTBC 보도를 보면 검찰 조서를 거의 따박따박 정리를 한 수준이에요. 맞아요. 직접 인용까지 하거든요. 그렇게라면 저는 출처를 검찰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기류가 저는 심상치 않는 하나의 징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수사 직접 담당했던 수사팀 내부에서 검찰 수뇌부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불만을 품고 본인들이 수사팀이었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로서 저는 용납할 수 없다. 반대할 수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언론에 흘린다. 이 수사 프로세스를 보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이종호 씨가 기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서 김건희 여사 건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두거든요. 그건 어쨌든 이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좀 남기려는 흔적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뭐 모든 사건들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나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나 방향을 제시하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굉장히 이게 덩치가 큽니다. 진행이 된 기간이 길고, 그래서 일부 어떤 그 부분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결론이 최종적으로 제시될 때 그 전모를 보고 좀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지금 여권이 민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뭐 자아 비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겨냥하거나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장 시절에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그 정신으로 모두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출발점이고 국민들께서 위임을 해주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드리고 싶네요. 네. 1시 33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네, 오늘 서울 시내 종로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불교 행사가 열리면서 전체 통행이 2시부터 5시까지 통제되고요. 숭례문 앞은 대규모 집회 준비로 인해 전체 차로 통행 어려워서 반대차로 나눠서 지나고 있습니다. 아나무거리 일방 통행길도 행사로 인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방향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신월 나들목부터 여파 받습니다. 또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 3차로와 영동대교 4차로에 잇따라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체까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서진리 일대 정체고요. 충청권에서는 천안부터 교통량이 많은데 주감 휴게소까지 총 32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속도 더디고요. 당진분기점부터도 쭉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은 남한성 나들목에서 속도가 더딘데요. 금광 1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주에 한 말입니다. 아니 뭘 하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자기 땅 팔아서 줄 건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네 군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혈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좀 희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 영광군, 곡성군 주민들 전체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한술 더 떴어요. 100만 원 받고 20만 원 더. 그러니까 120만 원씩 뭐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현금 퍼주기 경쟁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두고 김부겸 전 총리가 아니 뭘 하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자기 땅 팔아서 줄 거냐? 해당 지역 군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이렇게 직격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도 그럴 것이 두 지역 주민을 합하면 7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두 군이 모두 10%가 안 됩니다. 영광이 9.5%, 곡성이 8.3%. 그러면은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이렇게 그냥 나눠주면 나머지 지역 국민들의 세금으로 줘야 돼요. 즉 남의 돈으로 지금 퍼주기 경쟁을 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김부겸 전 총리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기 때문에 비록 상대 당이지만은 금주의 핫한 한마디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하다면서요? 팽팽하죠. 곡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붙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민주당이 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조국혁신당 분들을 만나면요, 정말 사활을 걸었던 인상은 받아요. 아주 선거 초기부터 우리는 이 두 지역은 끝까지 간다. 그래야, 그러니까 전국 정당이라고 아직은 이제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했는데 이번 선거를 예. 그 디딤돌로 삼겠다는 그 전략은 뭐 너무나 이제 뭐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현지에 방 얻어서 한 달 살기 한 게. 그러니까 숙식 운동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새벽잠도 없어지고 잠도 없어지고 하니까 5060 세대가 군 경계병을 서면 고용 효과도 있고 좋아서 이거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군 경계라는 게 마치 뭐 편히 나와서 잠 없을 때 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폄훼했다는 인상을 좀 받고요. 국방위원장이신데 그런 인식이 좀 아쉽고, 그리고 경계 업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건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 엄중하고, 우리는 휴전, 분단 국가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더 확대하면 이 정부의 그런 어떤 정교한 군사 뭐 힘에 의한 통일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는 너무 멀어지고 그 네. 인근 지역분들 막 고통받으시고요. 뭐 PMC 얘기도 하시던데요. PFC가 뭐죠? 이게 그 외주를 주는 느낌으로 군사, 일단 민간 군사 기업에 일정 정도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건데 예. 이게 또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게,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 이런 청문회를 하면 뭐 대만이나 한국 상황을 이제 미국의 의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국가는 자기 국가를 스스로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묻는데 용병을 줘버리면, 위탁을 줘버리면 민간 기업이거든요. 미국에도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무슨 블랙워터사, 영국의 G4S 있지만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르고 지금 뭐 경계병도 위탁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하시던데 완전히 그 층위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런 인식이 예. 맞는가 좀 안타까워서 그 갖고 왔습니다. 현역병들의 숫자가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뭐 한 30몇만 대로 뚝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뭐 이미 퇴역한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행정요원이라든지 또 군수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일종의 민간 위탁이나 용역 형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경계라든지 용병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행정적 그 후방 지원이라고 할까? 이런 요원들을 지금도 현역병들이 하고 있는 걸 이미 퇴역한 5060 세대를 재취업시켜서 그분들한테 좀 일을 맡기면 그러면 그 부족한 병력 자원들이 정말 충실한 경계 근무나 뭐 전투 병력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발상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이 경계라고 정확히 말했다고요? 경계병. 게다가 새벽잠까지 하고요. 이건 워딩이 좀 문제가 정확했습니다. 있네요. 네, 새벽잠이 없기 때문에. 현역병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공립근무나 사회복무 요원이 됐어야 될 사람들이 현역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5급으로 면제받았을 사람들이 지금 사회복무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군 전력에 대한 재편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5060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시니어 재취업의 문제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이제 경계병을 맡길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것이 당론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핫한 한마디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나온 게 한동훈 대표한테 만찬의 성과는요? 라는 질문에 네. 만찬의 성과요? 저녁을 먹은 것이고요. 밥을 먹은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나가듯 농담조의 발언이었습니다만은 저 상당히 핫한 한마디로 꼽을 줄 알았는데 왜 두 분 다 안 꼽으셨어요? 전반부에서 다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이게 항상 고민이 있는 게 전반부에서 다 소화한 주제를 후반부 넘어가면서 또 해도 되죠. 뭐 어때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단단히 언짢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만나주는지 국민들도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 정말 1도 없으시죠. 이를 안 만나고 만남을 청하지 않는 거. 예.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 발언도 조금,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인상은 한동훈 대표가 그 보수에서 엄청 응원을 받았을 때 민주당을 향해서 엄청 화력 집중을 하셨잖아요. 말 수위도 굉장히 높고. 근데 그 태도를 태세 전환해서 대통령께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도 받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물었을 때 밥 먹은 게 성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언짢음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찬 끝나고도 저 또 독대 요청했습니다. 이걸 또 언론에 알렸어요. 이런 이제 불쾌감이 상호간에 쌓여 있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 배웠네, 자기 정치를 하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친한계에서는 나 같으면 뭐 얼굴 뭐 뺨을 때릴 정도로 언짢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원래 그 1차 독대 요청을 할 때 언론에 알릴 의사가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언론에 알려졌잖아요. 최초 보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수십 개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는데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독대 재요청을 할 때 그건 왜 이제 언론에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알려지게 될 건데 차라리 그럼 오해가 없도록 이거 알릴 겁니다라고 하는 게 깔끔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전반부에도 표현했습니다만 30명 밥도 많이 드시고요. 네네. 대여섯 명 회의도 수시로 하시고요. 1대1 만남도 수시로 하세요. 제발 좀 그게 국가를 위한 거 아닌가, 그 말씀만 드려두고 싶고, 민주당 쪽 얘기인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 현장에 있던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이 다 기재가 됐고요. 현직 의원 6명한테는 검찰에 나와라 하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사건 조사한 검사를 탄핵 소추안을 올리고 좀 이러는 게, 글쎄요, 뭐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다. 뭐 돈봉투 300만 원이 뭐 전당대회에서는 뭐 능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걸린 이상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국민적 시선이 있는데 민주당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 동의하고요. 일단 수사가 허정식 의원이 집행유예를 이제 받았고 1심 선고까지 이제 나온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수사 스케줄상 수사를 그나마 좀 윤곽이 더 뚜렷한 이제 뭐 6명을 더 추려서 빨리 소환을 안 할 도리는 좀 없어 보여요. 거기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냐,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 1심 판결문에 나왔던 거는 이제 돈봉투를 받은 허정식 의원은 이제 유죄가 나왔으니까 받을 당시에 이제 같은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라 해서 별도 수사가 좀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는 연기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좀 온 것 같고요. 또 이 검사와 관련해서 이제 돈봉투 수사 검사긴 한데 이제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이 검사가 이 돈봉투 수사를 해서 우리가 탄핵하겠다, 이렇다기보단 이제 장시호 씨랑 해서 뭐 위증을 교사했다는 뭐 의혹이 좀 불거졌던 그런 수사 검사였기 때문에 이제 장시호 씨가 나중에 부인하는 했습니다만 녹취에 뭐
뭐 오빠라고 칭하면서 친구와 굉장히 이제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임을 뭐 자랑하듯이 뭐 이렇게 내밀한 이런 주고받은 대화들 그리고 지침 뭐 지시를 받은 내용을 막 제3자한테 이야기한 녹취도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별건으로 빌미를 잡아서 탄핵소추에서 검사들을 겁박하는 거죠. 자, 김영철 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고 같이 탄핵소추안 올라가 있는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검사고 특히나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사건 기소했던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결문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월 2일에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박상용 검사.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바로 그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그밖에 유력 정치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게는 계속 탄핵 소추하고 청문회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복성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탄하는 데 쓰라고 그 입법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나머지 6명의 국회의원들도 하루빨리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특권 폐지해야죠. 사실 그 돈봉투 수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도 나오잖아요.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이제 더디게 한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봤더니 약간 또 뭐 이름이 구체적으로 또 거론돼서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마 그 녹취, 통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각각이 개별 이 의원들이 가담했다거나 이제 정말 받았다는 그 정황 정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차이는 편차는 좀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제 말씀을 절대 곡해하시면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야,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같은 걸 검찰이 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어떻게 그런 걸 수사를 하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그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고 전당대회에서 뭐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돈봉투인데 뭐 이런 논리도 분명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검찰이 수사했고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현행법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손절할 건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짱 지지부진한 모습이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말씀 주신 게 좀 복합적으로 이게 내심에서 이게 타 당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고 이제 자당에서 하면서 왜냐하면 또 많은 그때가 제가 그 전당대회 약간 관여한 게 있어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또 코로나 국면이고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 엄청 당원들이 많이 오거나 막 이러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지역 순회를 하면은 당원분들이 오시고 그랬을 때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라도 검압이라도 뭐 이런 이제 관행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도 이런 국민의힘도 예전에 한번 이제 유죄를 뭐 그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약간 수면 아래로 내리려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은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 1심까지 이제 종결되는 그런 와중이 왔기 때문에 더는 지체는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에도 마치 그런 관행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 준 것이 폭로가 돼서 과거 판결 받은 게 2011년이잖아요. 그때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관행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적어도 최근 2번의 전당대회만 놓고 보면은 그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김기현 대표가 될 때는 사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될 때는 워낙에 그 대세였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그 검찰에 대한 탄핵은 자꾸만 방탄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등장하는데 민주당도 좀 너무 나가면 이 역풍이 분다는 우려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부에서도 이견도 당연히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탄핵은 검사 탄핵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을 계속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자 결정을 받아보자는 이제 판단은 내릴 수 있는데 정무적으로 번번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안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 왜곡죄 뭐 이런 부분도 입법 논의가 있고 있는데
안무 검사라고 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무혐의를 줬던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헌법재판소도 본 거예요. 그리고 위조된 이제 조작된 증거가 막 현출이 됐었고, 근데 그래도 탄핵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의인가? 검찰이 또 치외법권적인 존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입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조금 그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건 필요한데 그거를 논의하는 것과 그게 완전히 검사 탄핵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층이고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어서 알겠어요. 필요 최소한에 머무는 게. 자, 연일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거론되던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논란도 충분히 새길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헌법은 최상위 법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어가 없어요. 전제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학계가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이게 무제한적으로 쓰는 게 맞느냐가 또 헌법 학계의 통설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국민들 선택을 받을 때 정말 어떤 정체성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에 이거에 반하는 걸 통과시킨다. 그럼 거부권 행사 이런 정도에는 정당하다. 그렇지만 본인 내지는 본인 배우자, 가족과 관련한 어떤 수사나 제동이 필요하다는 법률에는 이건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럴 경우는 하위 법령으로 그렇게 규정해도 된다. 왜냐하면 헌법이 그렇다면 해석을 할 때 무제한적으로 이 거부권 행사를 허용한 것인가 헌법 정신이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송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그 온 법률안이 위헌의 의심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판시했어요. 헌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헌재가 개선의 여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제2요구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해서 어떤 내재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그런 견해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회도 뭘 해야 됩니까?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국회에서 그 대놓고 허위사실 적시하는 그 잘못된 폭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자 김의겸 전 의원 최근에 그 청담동 술자리 허위폭로 때문에 기소됐잖아요. 심지어 그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와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디지털 포렌식을 김의겸 의원 쪽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첼리스트 남자친구의 블랙박스 칩을 받아서. 그러면은 자 면책특권은 이렇게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국회가 행사하고 있으면서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하고 하려는 게 맞냐. 사실 이것은 국회가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제어를 하는 법률을 좀 스스로 만들면서 그런 걸 추진해야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이 자기 가족에 대한 법률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을요 좀 통상적이고 정상적으로 만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야당 추천을 고집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숱하게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된 특검법이라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자, 아무튼 뭐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유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는요. 10월 테마기획 딥페이크 악마의 그림자가 방송됩니다. 이 IT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실상과 원인, 해결책까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매 10월 달 토요일 낮 12시 25분부터 매주 30분간 4회에 걸쳐서 딥페이크 악마의 그림자 방송될 예정이니 관심 갖고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바가 부른 안단테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